북쪽부터 조선 후기 시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작품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단어 중에서 유유자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속세, 인간 세상을 떠나서 속세라고도 하고 인세라고도 하죠. 이런 곳을 떠나서 사는 삶이에요.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유유자적의 태도라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배웠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무의자연이란 것도 있어요. 즉 자연에 무의,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자연 자체가 뭐냐? 이상적인 거다 라고 얘기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속세랑 자연이랑 대비적인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자연이 이상적인 세계로 인식을 하면서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작품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예요. 그러니까 절로절로, 어찌됐든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운율, 리듬감이 생긴다라는 말들을 저희가 했었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루니까 대꾸법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산수 안에서 나도, 그래서 동화되었다, 무라일체되었다라는 말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산과 수, 물 가운데서 절로 자란,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자란 나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늙기도 하겠지라는 부분이어서요. 이 늙기도 절로하여라 라는 것이 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자세구나라는 거고요. 자신의 늙음이잖아요. 자신의 이런 처한 상황을 뭔가 한 발자국 뛰어서 한 발자국 건너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관조라는 자세도 씁니다. 이런 관조라는 것은, 그래서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나면 관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는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흐르고 있는 세계관이 녹여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작품 보시면은요, 금강 12,000봉인데 금강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눈 내리고 옥 내리고 이런 거고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실. 룸에 어디 높은 누가 올라갔나 보다 하면 돼요. 거기서 천상인, 하늘에 있는 사람, 즉 신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진 화부득은, 이게 저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작품은 신선적인 거, 뭔가 도가의 세계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작품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연과 조화, 자연의 순응 그대로 따르는 이런 무라일체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2번 보시면은 눈인가 옥인가, 즉 눈 덮인 경치가 마치 옥처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덮인 금강산의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긴장과 이안의 리듬감 속에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긴장이 되려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시조잖아요. 그러면 음보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음보 4번 이렇게 끊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음보 안에서 글자 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빨리 읽어야 되죠. 그러면 긴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예를 들어서 적어요.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읽게 되죠. 그래서 이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이라는 리듬감이라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보기가 나오시면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음보 안에 말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있는데 글자 수가 많으면 빨리 읽어야 되므로 긴장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글자 수가 적으면 그만큼 그 음보 안에서 읽거나 노래를 부르니까 천천히, 그래서 이완된다 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장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랑 연결되는 개념은 저희가 선녀의 개념이고요. 이제 이게 좀 더 확장 키면 저희가 뭐까지 봤었냐면 도화라든가 무릉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도가와 관련된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자연 속의 세계를 예찬하는데 쓰이는 개념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저희가 윤리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도식,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이 자연에서 사는 자연스러운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바라보았다 이거죠. 왜냐면 자연은 자연대로 봐도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심성을 수양하고 무라일체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선비들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자연은 예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산장 넘기시면 242쪽에 2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긴장과 이완의 리듬감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243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것이 많았었다라는 거고요. 자, 작품 1번 보시면은 초아미, 그러니까 초가의 밑에 이런 남자 같은, 그러니까 초가집,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인 거죠. 이런 초암이 정료하대요. 고요하대요. 벗없이 혼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조라는 것은 이제 낮게 부르는 그 노래의 가락입니다. 평조 한잎에요, 백운이요, 하얀 지나가는 구름이 졸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자신의 노래에 흰 구름이 졸고 있다 해서 무라일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나의 이 좋은 뜻, 이 나의 여기 있죠. 이거랑 연결되는 곡조, 노래를 알 사람이 있다 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이 그만큼 좋은 뜻을 지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자부심, 그 다음에 이런 만족감을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졸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나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작품 두 번째 보시면요. 시내 흐르는 골짜기예요. 바위예요. 초당을 삼았대요. 달 아래요. 밭을 가고요. 구름 속에 누워있대요. 굉장히 환상적인 배경이죠. 건곤이 하늘과 땅이요, 날더러 함께 늙자고 한대요. 이런 게 주객전도 표현인 거죠. 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 세상과 함께 늙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평시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작품 해석이라든가 설명이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옆으로 넘겨서 244쪽 작품 해설 보시면은요, 은일 가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은이라는 단어는 항상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은 숨을 자입니다. 자연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피성이 아니고 자발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연에서 살면서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거고요. 구름이 졸고 있다는 표현은 구름이 의인화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이런 합일, 자연조화, 무라일체를 추구한 사상이 잘 드러나더라 이거죠. 후기에 넘어가서도.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 다음에 주객 전도된 표현,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도 등장하고, 이러한 시적인 정신을 이어받은 작품이 현대시에도 있죠. 자, 3번 안빈 낙도의
낙도의 경지를 보시면 가난하게 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도리를 지키려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안민낙도는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 문학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안빈낙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쭉 넘겨서 246쪽 새로운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매암이 맵다 울고요. 쓰르라미는 쓰다고 운대요. 자, 그럼 보시면 어때요? 발음의 유사성. 매미가 정말 맵다고 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희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채를 맵다고 했냐, 박주를 쓰다고 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이 술 같은 경우 여기서는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초에 묻혀 있대요. 그래서 맵고 쓴 줄을 모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맵다, 쓰다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미각적 심상이 드러났다는 걸 저희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에 묻혀 있어요. 자연에 묻혀 있어서 맺고 쓴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묻혀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 안분지족인 거죠. 그래서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라미가 쓸다 우는 것은 누구의 삶이냐? 속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세속적인 것과 자연인 것을 대비하면서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시면은요. 자, 내 살림살이가 단박한 것은 검소하고 무슨 담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거기 안에 끼쳐 있는 것은, 남겨져 있는 것은 수경포도와 일gon가보래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각주 해설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중에 유신한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은 뭐래요? 풍월뿐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모른다고 치지만 이건 알 수 있죠. 이것 중에서 믿음이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은 뭐래요? 풍월이래요. 바람과 즉 자연이구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긍정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보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 거죠. 247쪽 해설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등장하고요.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 운다는 것은 속세 사람들이 뭔가 불평, 욕심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저희가 보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점은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의 소박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월, 집약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종장이 쓰이는 시어들은 시상의 종장 자체가 여러분들 저희가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조의 종장, 그 다음에 가사의 마지막 줄은 시상을 집약시킨다는 말을 많이 쓰죠. 즉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가까운 단어들을 많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집약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라는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안분지족의 자세가 나오면서요, 물질적이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 추구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설시조 넘어갈게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요, 사설시조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이제까지 말했던 자연의 의미랑 다르죠. 왜요? 여기서는 뭐냐면 백성들의 노동의 현장으로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앞에 보셨던 무슨 안분지적, 무의자연, 유유자적의 이상적인 정신적인 공간이 아니라 백성들의 노동의 현장의 공간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왼쪽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농부의 일과를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묘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보시겠지만 열거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상어가 사용된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다.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작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설시조는 중장이 굉장히 길어지죠. 이 길어지게 하게끔 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 열거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품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논밭 갈아서 김을 맨대요. 자, 그 다음에 잡초를 뽑거나 이제 이런 농사일이에요. 배잔방이, 남자의 그냥 헛바지 같은 거 여름에 입는 그런 것을 데님 쳐서 이렇게 이제 딱 야무지게 이제 신발이 이렇게 딱 묶어서 이제 일을 하러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낫을 갈아서 허리에 차고요. 도끼를요 날카롭게 이제 만들어서 나무를 베야 되니까 들고 울창한 산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삭정이 말라준 그런 나뭇가지도 베고요. 지게 이제 그 땔감 같은 것을 막 다 모아서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일을 한 판 끝낸 거죠. 지팡이에 받쳐놓고 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단위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샘을 찾아가서 점심 먹고요.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콧노래도 흥얼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노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노동을 한 거죠. 노동하고 노동 후에 뭔가 좀 한가로운 정서를 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석양이 곡에 넘어갈 때 긴 소리, 짧은 소리라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낙천적이다, 풍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 또 이거를 메고 다시 돌아갈고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농부의 이런 하루의 일과를 열거법으로 길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작품 두 번째 보시면요. 얘도 굉장히 멋진 작품이죠. 집방석 내지 말래요. 짚으로 만든 방석이라도 내지 말래요. 낙엽 위에 앉으면 된대요. 솔불 조그만 불이라도 켜지 말래요. 뭐래요? 달도 나온대요. 달빛만 있어도 된대요. 그러면서 야 박주산채 뭔가 막 술과 산나물인데 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나왔죠. 산채와 박주 순서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소박한 음식 나오시면 안 빈다또군 하고 그냥 세트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박주 산채만전 없다 하지 말고 내어 오라는 거죠. 여기 작품 보시면 어때요? 자연은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나마 지팡석 소울불도 굉장히 자연적인 거지만 아예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자연적인 이런 걸 추구하겠다는 거죠. 이런 작품들입니다. 멋있는 작품들이고요. 자, 작품 세 번째 보시면 보세요. 동쪽이 창인가 아침이 됐나 보죠? 그래서 노고지리가 우지진데요. 노고지리는 종달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인지 몰라도 동쪽이 동창이 밝았느냐, 새가 우짖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시간적인 배경. 소치라인은 아직 안 일어났니에요. 고개 너머의 사례. 이제 왜 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옆에서 보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이 밭들을 언제 매려고 언제 가려고 아직도 안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근면할 것을 아이에게 부지런히 농사 지을 것을 권유하는 작품 정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품 해설 들어갈게요.
250쪽 보시면은 농부의 하루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적 묘사를 이루고 있고요. 구체적인 묘사를 하다 보니 무엇이 되냐면 열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사설 시조의 기본적인 특징이 드러나더라. 농사일을 잠시 쉬면서 느끼는 여유로움,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니까 흥겨움, 낙천적 이런 태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공적인 소재와 자연적인 소재를 대조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른 천방석도 아니고 집방석, 솔불은 사실 자연적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더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이제 시어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작품도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 이런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부지런이죠.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사에 부지런하게 임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에 밝아오는 이 빛을 임금으로 노고지리를 간신으로 아이를 충신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데 힘쓰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려면 분명히 보기를 주고 다른 작품이나 이런 것들과 엮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농촌이라고 하잖아요. 즉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자연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단순히 이상적인 세계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작품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민들에게는 어때요? 농사일을 직접 수행하는 노동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단하죠. 하지만 삶의 여유와 만족을 잃지 않는 경우도 등장하더라 라는 겁니다. 선비들은 여전히 이 농촌을 비롯한 자연의 공간은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사대부 입장에서는 사대부들에게도 이 당시에 생산의 장소여야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아랫 사람들, 서민, 일반 백성들에게 권면을 권하는 장소로서도 작품에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1쪽에 1번 보시면 이러한 설명,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2쪽으로 넘어갈게요. 252쪽 볼게요. 매와 옛 등거래요. 봄 시절이 돌아왔대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봄이라는 게 꽃들 입장에서는 봄이 기다려지는 계절이죠. 이게 여성화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던 가지에 꽃이 피연직도 하대요. 즉 이미 다시 돌아올 만도 하대요. 그런데 춘설, 봄눈이 막 흩어져 있대요. 그래서 꽃이 필동말동하대요. 즉 이미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봄과 그 다음에 춘설 요 대상이 대조를 이루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을 빗대서 이미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불안, 그리움을 담은 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하나의 시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저희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작품이다 라는 말을 하죠. 두 번째 작품 보세요. 봄이 왔다고 했는데 소식을 모른대요. 왜? 이미 없어요. 그래서 냇가의 푸른 버들이요. 너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푸른 버들아 푸르르게 너 잘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이별은 또 어찌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서 봄이 오는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푸른 버들은요. 봄이 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버들과
화자는 대비되는 거죠. 왜? 화자의 입장 때문에 그래요. 임과 이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과 이별에서 계절의 변화를 모르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감흥이 없다. 이런 작품들은 저희가 많이 봤었죠. 253쪽에 1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볼게요. 계절은 봄이 되었지만 화자의 마음에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심한 이런 자연, 항상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면서 항상 찾아오는데 인간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하죠. 대비 대조를 하면서 하는 표현의 효과는 바로 화자의 그리운 절절한 이런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화자의 정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되는 시어의 객관적 상관물이 대부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어떠한 표현 효과를 노려서 객관적 상관물이냐는 보셔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감정이입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적인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품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봄에 느끼는 이런 슬픔들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 효과를 노리더라라는 겁니다. 넘겨서 255쪽 보겠습니다. 전원에 남은 흥을요 전나귀에 실었대요. 자, 보세요. 흥이라는 감정을 나귀에 실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많이 했던 건데 이거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마치 눈에 보이고 실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구체화, 형상화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게 작품의 묘미죠. 그래서 계산에 익은 길로, 눈에 익은 길로, 익숙한 길로 흥을 치며,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며 돌아와서요.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서라는 게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긴 좋아요. 이 금이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생애를 나는 보낼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전원에 남은 흥이니까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은 풍류, 굉장히 흥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풍류, 흥이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작품 보시면은 강산의 좋은 아름다운 좋은 그런 경치를 힘센 이가 다툴 양이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 힘과요 내 분수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그 많은 금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자연을 즐길 수 있구나 라는 가정에 대한 결론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는 것은 힘센 이가 다투는 게 원래 세태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약육강식이 판치는 곳인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인간 세상 속세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다. 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고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자연을 얻지 못한다는 거 봐서 나는 이 힘센 사람들처럼 권력이나 부귀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백구 나와요. 그래서 백구는 여러분들 강아지가 아니고 갈매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요. 명구순지 유명한 곳을 어디 너 다 봤니? 뭐 이런 거죠. 지금 너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뒤에 니은다 있죠.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나에게 자세히 좀 말 좀 해줄래?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너랑 같이 한번 놀아볼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자연조화, 물화일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256쪽으로 넘어가시면 흥이라는 추상적인 정서를 나귀의 짐으로 싣는다라고 구체하고 표현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매력 있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흥을 누리는 시간이 하루에서 삶 전체의 시간. 왜냐면 남은 해까지 이렇게 보낸다고 했으니까 확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혼탁한 이런 속세,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여유로운 삶의 자세, 자연 속에서 사는 이런 삶의 자세가 드러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과 부귀를 소유하는 지배계층을 힘센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시적 화자와 대비시키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사는 이런 힘센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 자연을 감상하는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말에도 입 아픈 애들이죠. 누구야? 라고 말을 건네요. 자연 모르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의인화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려는 무라일체 경지를 표현할 때, 자연 친화를 표현하고 싶을 때 자연물을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의인화를 시키더라 라는 거죠. 자, 4번 보실게요. 자, 4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김청택, 그러니까 이 시조를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어배삼은 가객 김천택의 작품들을 몇 개 봤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작품들에서는 무엇이 느껴지느냐 했을 때 이런 게 느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대부들이 항상 노래했던 강호, 자연 속에서 한정, 한가로운 정서, 유유자적한 태도, 이런 사대부들의 작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품과 엮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조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달렸고요. 이제 연시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속도가 느려질 것 같습니다. 견해우라는 것은 일단 이제 윤손도의 시작인데요. 시름을 달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시조는 말 그대로 평시조가 2개 이상 붙으면 연시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연시조에서 더 연속적이고 표현의 구체성을 띄면서 가사작품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윤선도가 유배 갔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을 아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1수부터 볼게요.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그릇되다. 이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릇되다, 잘못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해올 일은요 닦고 닦을 뿐이래요. 그 밖에 연함은 다른 일들은요 생각하거나 근심하지 않겠대요. 즉, 제 1수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닦고 닦는 일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왜 유배를 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권력자에 대한 부정의 그런 것들을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이 사람이 유배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제 1수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옳다, 그릇됐다. 그래도 나는 이 몸에게 충성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2수에서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내 일 망년되죠. 나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유배를 갔기 때문에 반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일, 이점에 횡포를 고발한 일을 망년된 줄을 내가 몰랐겠냐 이거죠. 내 마음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은 다 누구냐? 임이한 탓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에 대한 충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충성심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거죠. 아무리 누가 일러도, 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과 모함을 해도 님이 헤아려 살펴주세요 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자신의 충성,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수는 어때요? 내 몸은 닦고 닦을 일 뿐이에요. 나는 신념에 충실한
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결백함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수 추성이에요. 추성에 어떤 성에 어떤 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에 있는 누각 밖에 울면서 지나가는 시냇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냇물은 그냥 흐르는데 얘가 울면서 간다는 얘기는 얘한테 감정이입하는 거죠. 즉 시적 화자의 마음이 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음홀이라 무엇을 하겠다고 너는 주, 낮, 야, 밤 그러니까 낮 동안 밤 동안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임양한 내 뜻도 그칠 줄을 모른다. 너처럼 이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임에 대한 충성, 임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는 충성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 사수 볼게요. 유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울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매는 산이죠. 산은 길고 길고요. 물은 멀고 멀대요.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참 많기도 많대요. 어디서 기러기가 울고 지나가네요. 자, 기러기도 어때요? 그냥 기러기 아니고 떼지어가는 기러기 아니고 외기러기죠. 이런 것도 다 감정이입이죠. 기러기가 운다?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야. 왜? 난 유배 갔지? 그러면 즉 부모와 화자를 갈아먹는 장애물이죠. 집과 멀리 떨어져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 때문에 못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5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겠냐.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생겼을 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자식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신하가 임금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충성 이런 거 다 하늘이 주신 거야. 즉 충과 효가 일치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임금에게 나처럼 직언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효야. 충과 효는 하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늘, 임금과 신하, 군신의 관계도 다 하늘이 맺어준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임금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강조한 작품이 견해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유배를 갔는지 해서 굉장히 필체도 대단한 사람이고 대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은요 요 정도 저희가 보시면 되겠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굳은 신념이 계속 드러나죠. 닫고 하면서 잠시 좀 망령됐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얘기를 별로 거의 하지 않죠. 이건 다 임금님을 위한 일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위한 유소들의 충성심을 모아하는 자는 즉 간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동원하면서 자신은 정말 결백하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알겠지만 충성과 효도를 연결하고 있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연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유교 때 충과 효죠. 그래서 일부러 사수에서는 충을 얘기하고 사수에서는 효를 얘기하고 그 전에는 충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수에서는 이 충과 효를 같이 통합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 제시하고 효 제시하고 충과 효는 다 같은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결백함, 자신의 굳은 의지,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 작품. 자, 4번 보시면은
자, 바른 말을 했죠. 그러나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심정이 담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선도의 작품을 좀 더 볼 거고요. 윤선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일로의 고운 시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